좀 역사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기원전 18세기. 자, 우리가 그 인간의 역사를 한 10,000년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000년 정도 중에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고 있으니 예수가 태어난 시점부터 2020년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태어나기 이전에 8,000년 정도가 존재했던 거지. 그 8,000년 동안이 뭐냐 하면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가 10,000년 전부터라는 거예요. 그게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부터 쭉 왔는데 BC 18세기면 언제를 말합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21세기라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예수가 탄생한 쪽에 조금 더 와서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약 4,000년 전인 거예요. 그죠? 약 4,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이게 복수 동태법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귀를 베었다면 그 귀를 벤 사람한테도 귀를 베어서 벌을 주라 이런 복수법이 있었는 걸로 유명한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유명한데 거기에 이 법전에 282개조가 나오는 것 중에 채무노예 제도라든지 고용관계를 다루는 조항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법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노동법의 원조를 말하라 그러면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 고용관계를 이야기한 게 나왔다더라. 그러나 그 당시는 자본주의 고용관계가 아닌 단초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본주의 노사관계가 존재하고 노동법이 존재하고 오늘날과 같은 단체 교섭이나 노동 3권을 이야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언제부터냐 그러면 기원 후 18세기예요. 재미있게도 딱 그 18세기만큼 이거 데칼코마니라 그러나 동일하게 이렇게 거울처럼 반으로 접으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18세기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평등 소유관념이 나오고 저 시민혁명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법이었죠? 봉건주의 태내에서 싹 텄던 중소상공인 계층. 오늘날 상공회의소의 원조가 된 게 중소상공인 계층이었고 이 상공인 계층을 다른 말로 하면 자산가이고 자본가이고 중산층 이상의 가진 자 계급인 거죠. The people, the haves. 여러분들 기본 영어, 중급 영어 이런 거 볼 때 the haves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기초로 사업을 시작할 적에 노동자를 부리는데 기계처럼 하루에 24시간씩 부린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노동자가 쓰러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거나 두 번째는 노동자가 저항하게 되죠.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게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논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인간다운 노동의 최소한의 조건을 정해 주어야 노동자 반발도 예방하고 국가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도 된다. 에너지가 좀 남아있어야 집에 가서 생활도 하고 다음날 일도 나올 수 있고 또 약간 여력이 있어야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노동법 역사의 기초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24시간 쓰고 싶지만 스스로도 그럴 수 없는 거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사람이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발도 막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법의 단초를 보시려면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일제가 만드는 건데 이거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법인데 노동권의 입장이 아니라 질서유지, 경찰의 관점에서 노동자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업을 방해한 자를 가두겠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 이런 취지의 법이었고, 그거는 노동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단초가.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비로소 노동조합 같은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불과 100년 전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25년, 6년 요 무렵에 이제 막 노동자들의 파업이 쏟아져 나오고 그 사이에 해방이 됐는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와그너법이라고 해서 1935년에 나온 것인데 저 와그너법에서 노동 3권을 미국에서도 최초로 전국적인 법을 통해서 노동 3권을 인정한 법이에요. 미국도 노동 3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게 100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법의 정신을 미군정이 갖고 와서 형식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었는데 전평이 만들어지고 파업을 해제끼고 잘못하면 사회주의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미군은 사실은 자본주의의 천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평을 불법화하고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우익 노동조합 총연맹을 만드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어요. 그게 이 우익 노총을 만드는 날이고 사실상 이게 우익 깡패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평을 때려 부수기 위한 깡패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대한노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승만과 결합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좌우 싸움에서 주로 이 애들이 서북청년단과 더불어서 깡패 조직으로 활동해 왔고 최근까지 세월호 그 농성장에 폭식 투쟁하고 했던 애들이 서북청년단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최근까지 볼 수 있었고 이 전통을 이어나가는 게 오늘날 민주노총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은 한국 전쟁 안에 만들어졌어요. 한국 전쟁 안에. 이것도 흥미로운 거예요. 노동법을 전공하는 사람, 노동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이거를 가지고 테마로 가지고 논문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쟁 도중에 노동법을 만들었을까? 추측 한번 해보시죠. 왜 만들었을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척 해야 전쟁에 동참할 거 아니에요. 막 군수물자를 생산해야 되는데 파업하고 우리 싫다, 노동 탄압을 이렇게 하고 뭐 인간을 기계같이 부리면 되겠냐 하고 나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꼬시려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통들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별로 내용이 안 지켜지면서 박정희 시절 산업화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근로기준법마저도 준수가 안 되는 현실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근로기준법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라고 했던 전태일 열사가 탄생했고 신군부 탄생 이후에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이후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면서 오늘날 공무원이나 교사나 뭐 공공부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정치 활동을 못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노골적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가 자기가 속한 정당을 홍보한다, 이거는 안 되겠죠. 근데 학교 다 끝나고 무슨 뭐 정당 단체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정당을 후원한다든지 이런 거마저도 지금 해고시키고 막 이거는 지나친 거죠. 국제 기준에도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해고 노동자는 노조원이 못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 보면 얼마든지 활동을, 실업자, 학생, 해고자 모두 다 자기가 노동조합 가입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말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노동자가 성실히 일만 해야지 그 이외에 딴 생각하는 거를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금을 그어놓고 억지로 조금씩 넓혀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법이라고 하는 모양. 하여간 이런 복잡한 일련의 투쟁과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95년도 민주노총이 탄생했고, 이제 뭐 IMF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노동법이 한편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한 걸음 후퇴하는, 예를 들면 정교조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정리해고가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일정한 조건만 구비하면, 지난번에 배웠던 근로기준법 24조의 4가지 합법적인 정리해고 조항, 첫 번째가 뭐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두 번째 해고 회피 노력, 세 번째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50일 전에 성실하게 협의할 것, 네 번째가 뭐였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해고하라. 그러면 해고 괜찮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것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들어간다. 뭐 인수합병 이런 거. 그래서 지금도 그 아시아나가 왜 대한항공에 통폐합 되는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 막 공식 발표로는 우리 절대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사자들은 두 개가 합쳐지면 중복되는 업무는 떨궈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떨궈내겠지. 몇 년 지나면 또 시작할 거라. 그래서 이제 못 믿는다고 지금 덜썩거리고 있는 게 최근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김대중 시기에는 그랬죠. 그 정리해고법도 들어오고 파견근로제법이 나왔어. 근데 노무현 시기에는 또 다른 뭐 몇 가지 선진적인 거 만든다. 예를 들면 기간제와 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법을 만들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 2년 이상 근무하고 또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항은 잘 만들었지만 2년 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해버리고 계속 고용을 안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1년부터 시작해서 또 1년 몇 개월 써먹다가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쪼개기식 고용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나 처벌이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남용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쪼개기식이 많아.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대통령을 그나마 훌륭한 분으로 뽑았지만 노동 현실은 또 바뀌지 않는 요 절차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자료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메모하시라고 제가 정리했고요. 근데 이제 집단 노동 관계와 관련해서 대부분 노조가 활동할 때 불법화를 시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오늘 배우게 될 노동관계 규정에 교섭을 게을리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점거하고 불을 지르거나 뭐 물건을 깨거나 이러면 이제 폭력범으로 형사처벌에 들어가고, 또는 업무방해라고 하고, 이게 형사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때리고 그 가압류를 때리고, 그래서 손배가압류가 전형적인 노동조합이나 이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활동을 탄압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적시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엄격한 의미의 집단적인 노사관계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요구하고 막 항의하고 분노하니까 억지로 만들어 놓기는 놓고 구멍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법의 규정들이 있는 것만이라도 잘 지키라고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는 사람들이 뭉쳐야 되고, 뭉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요구하고 청원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제 구체적인 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